오늘 이런 뜻깊은 하나님의 성전에 저를 이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저는 이제 17년 전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24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주 젊었죠. 근데 어느새 10년이 지나고 또 7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을 떠날 때 저는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이제 북한 최악의 인간 도살장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수용소를 제가 전 세계로 폭로하겠다 이제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의 그 야만적인 수용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일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7년이 지났지만 제가 지금도 북한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북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최근에는 또 많은 탈북 가신 분들이 넘어오면서 또 최근에 북한 소식을 들어보면 제가 살 때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그 일반 북한 사회가 제가 경험했던 그 수용소의 그 수준하고 이제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는 만성적인 어떤 그 기아와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일반 사회에는 이제 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제가 참 그 탈북자이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진실이죠. 그러니까 저도 믿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북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오늘이죠. 로버트 박이라는 미국인 젊은 친구가 저도 잘 압니다.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기도도 같이 했고, 이 친구가 28인가 됐는데 참 그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막 이글이글 타서 어떻게 그 아우슈비츠를 운영하는 그 히틀러의 그 수용소 같은 그 운영하는 북한 사회를 왜 대한민국이 용납하냐? 막 너무 흥분돼서 이 친구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하길래 해서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북한에 갈 의향이 있는데 가서 자기가 깨우치겠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니냐. 응? 가지 말아라 안 해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미국인이기 때문에 북한은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공개된 사람은 절대 안 죽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갈 때 그 열정하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나올 때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그 북한이서 이거 기자회견 했다고 내보내는 글들을 쭉 보니까 로버트 박이 뭐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중앙 방송에 그렇게 말을 했죠. 일제시대 때 그 고등계 형사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잡아서 그 고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그 김도환이 나오는 영화 있죠. 그 장군의 아들. 근데 그 영화를 한참 보고 나니까 일제시대는 양반사회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에 비하면. 그 김자진 장군을 죽인,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이 일제를 몰살시킨 장본인인데 그 아들이 수용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용소 안 가고 서울 바다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일본 친구들하고 또 사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을 막 죽이긴 하지만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죠. 그 이등박문을 죽인 안중근 열사도 일본은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제 처형을 했죠. 북한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뭐랄까 좀 인간의 존엄성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제를 위해 반대해서 싸운 사람이다. 반동이다. 그 인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요. 그냥. 잡죠.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언론이 있어가지고 기사도 써야 되는데, 잡혀 들어가면 자기 친척도 알 수가 없어요. 응? 말도 못해, 자기 친척도. 자기 엄마도. 그 고문이라는 것은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했던 고문하고는 그 비교도 안 됩니다. 힘줄 다 끊어가지고, 응? 때려잡아가지고 사람을 아주 짓이겨 버린다, 완전히. 그런 고문 앞에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가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진짜 힘줄이 다 끊기고 몸은 다 찢어졌지만 입에서는 이 김정일이 욕을 하면서 막 고함을 치는 진짜 용감한 분들이 있더래요, 감옥 안에도. 응? 그러니까 자기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말하라고 막 고하되는 거죠. 근데 로버트 박이 이 친구가 당한 매는 그 매도 아니에요, 그거는. 매 때 맞으니까 그냥 다루 꼬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라는 게 있죠, 북한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내가 이제 92년도에 학교 한양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학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하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왜 데모 한 번 할 수 없냐? 못하냐? 좀 부실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보다가 하나 불러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딱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내가 만약 북한에 살았으면 아마 일반 북한 사람보다 더 꼴이 내리고 아마 찍소리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너네들이 데모를 할 수 있는 것은 데모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데모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도요. 자유가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용기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용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데모 나가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게 되면 못 나갑니다, 사람들이 보통. 내가 데모 나가도 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그 나가는 순간 다 갈고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리고 뭐 저게 그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이 험하고 정말 사람들이 기질이 강하죠. 남쪽보다는. 그러니까 데모를 하면 남쪽보다는 100배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데모 한 번도 못했다. 이것은 그 뒤에 숨겨진 그 엄청난 폭력이 있다는 겁니다. 공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의 이제 그 수용소 똑같습니다, 북한에. 그런 것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갔다 가면 잡아다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원래 그 제주도 분이십니다. 우리 어머님 쪽은 대구 사람인데요. 다 우리 어머니 쪽이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쪽이나 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이제 그 징용으로 끌려가서 저희 할아버님은 그 빠찜거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 조청년이라고 이제 북한을 지지하는 그 제일교포 단체가 있습니다. 민단이 있고 조청년이 있죠. 아십니까? 예. 그 조청년의 그 교도지구 상공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 건립에 이제 엄청난 이제 기여를 하셨고, 우리 할머니는 완전히 골수 공산당원. 그러니까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김일성 책을 놓지 않았고, 일본에서 이제 국기훈장 뭐 1, 2급, 3급을 다 받은 정도로 이제 골수 공산당원이었죠. 그래서 63년도에 이제 북한에 그 속아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북한에 건너간 제일교포가 9만 8천 명입니다. 9만 8천 명. 근데 이분들의 고향이 대부분 남쪽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으로 갔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일본 사회에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 사회도 조선 사람들을 이제 멸시를 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에서 갑자기 이제 막 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라원이고,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그 교포들이 갑자기 억눌렸던 이런 차별 의식이 쪽으로 가자. 근데 남쪽을 보니까 남쪽은 이승만 정권 이후에 너무 복잡하죠. 막 대우가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몽땅 북한으로 갔죠. 그런데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일수록 이건 잘 사는 사회입니다. 편한 사회고. 근데 북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다는 게,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다 때려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안정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뭐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은 뭐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북한에는 김일성이 앞에다가 위대한 수령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 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 친구 안 보시고 김정일하게 되면 잡아갑니다. 바로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묶여 가지고 끌려갑니다. 수용소로 이렇게. 어떤 제일교포 할머니는 그 김일성이가 1912년 쥐띠인데 뭐 쥐띠들은 어디서 뭘 걸 잘 물어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수령 모독죄로 걸려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이제 끌려갔고, 잠깐 별의별 희한한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평양에 그 아주 그 고위층이 사는 저희 집에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좀 북한의 최고위층은 아니고 그 다음 계층의 간부들 아파트였습니다. 그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 갈 때 많은 돈을 헌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한용이라고 아시죠? 그 총 맞아 죽은 이한용. 그 이한용 씨가 저희 아파트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 학교 선배고요. 평양의 대동문 그 인민학교, 제 학교 선배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제 할아버지가 그 직장을 나가는데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안 들어와요. 직장에 알아보니까 어딘지 모른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이제 우리 집에 몰려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민족 반역자인데 당원 관대하게 용서해서 죽이진 않겠다. 다만 어디 평양에 살 수가 없고 가자 어디. 그래서 밤중에 짐을 대충 싸가지고 그 보이부 이제 그 까마귀 차라고 그러는데요. 시커먼 트럭에다 이제 그 풍을 씌운 그 트럭에 싣고 그 함경남도 여덕군이라는 데서 저희를 가족을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9살이었습니다, 49살. 그러니까 가족을 전부 잡아가니까. 그래서 끌고 간 데가 바로 이제 그 수용소인데요. 저는 이제 그 평양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잘 좀 사는 축에 속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요독 수용소에 가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눈앞에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살이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어른들은 다 완전히 무슨 허리가 구부러지고 옷은 다 너덜너덜해지고. 근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딱 3개월만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3개월 지나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여독 수용소를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장으로. 딱 3개월이면 완전 바짝 마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고 하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좀 체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떨어지면 막 강냉이를 주워 먹고 콩알도 주워 먹고 또 하루 제가 가보니까 애들이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그 뭐랄까 지금 논밭에 그 쥐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굴이 있는데 그 쥐굴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데는 쥐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딱 들어가는 거에는 쥐가 살아요. 그래서 그 수직으로 들어가서 갈래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 있는데 보니까 아주 오붓하게 살고 있습니다. 쥐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저기 뭐 옥수수 쌓아놓은 창고도 있고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다 있어요. 쥐굴이. 그래서 애들이 막 뭐 발견해가지고 정신없이 파는데 이렇게 반경으로 1m를 통째로 파보니까 그 이만한 쥐들이 막 몇 마리 잡히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도 막 몇 킬로 꺼내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쥐들 꼬챙에다 다 끼워가지고 이제 쥐고기 바베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잘 굽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3개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지나가는 내 친구 살도 막 뜯어먹고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쥐를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그 애들이 그 쥐를 쫙 구워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구수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막 구워가지고, 정신을 뜯어먹는데, 누구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그래도 마음 착한 저 옆에 있던 친구가 다리를 하나 뜯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뭐 아무리 맛있는 그 안심동심 뜯어 먹어도 그때 그 쥐고기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쥐들은 다 이게 거실거실하지만 거기에 그 여덕수용소 산골쥐들은 털에 윤기도 있고 쌍게 깜찍합니다 이게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근데 쥐들이 많더라고요, 저 여덕수용소에. 밤만 되면 시골도 가보면 맨 쥐가 아닙니까, 이렇게 천정에. 그래서 이제 그 천정에 자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천정에 쥐들이 머리를 싹 내립니다. 이렇게 다 범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그 천정에다가 낚싯대 놓고, 올가미 놓고, 거기다 딱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내밀 때 딱 채가지고 잡습니다, 한 마리씩. 근데 우리 동료 중에 한 친구는 살이 안 빠져요, 이 친구는 절대로. 그래서 참 희한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루는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이 친구는 아예 방 한 칸을 쥐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맨날 훔쳐다가 뜯어가지고 거기다 뿌리면서 아예 쥐 사육을 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을 때 한 마리 그래서 별명이 쥐 터벌대장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여덕수용소, 그러니까 북한의 여러 수용소 가운데 여덕수용소만은 그 산악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용자의 30%는 항상 죽었습니다, 영양실조로.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에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눈 주위가 아주 안경 낀 것처럼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2단계부터는 배가 나옵니다. 개걸 증세가 나오죠. 그때 먹어주면 납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 3단계 넘어가게 되면 살이 쭉 빠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옷을 벗겨가지고요. 허리를 굽힌 다음에 엉덩이에다 주먹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 주먹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엉덩이에 살이 없으니까 주먹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쪽 구석에다 몰아놓고 그냥 죽어버리면 땅에다 묻어버리는데요. 그 시체 같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탁 꼬꾸라지면 그 몸에서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쫙 흐릅니다, 줄이.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여기, 강원도에 군대 내가 가보니까 그 군대 막사에도 이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 이가요, 이렇게 사람이 피가 식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생충이 탈출을 합니다. 줄을 서가지고 쫙 나가더라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모욕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심하죠, 이게 몸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관도 없이 그냥 말아서 이렇게 내다 파묻는데 어쩌다 관을 짜게 되면 목을 꺾어가지고 이제 그냥 집어넣고 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람 죽는 거 딱 봤을 때는 너무 끔찍했는데 2번 보고 3번 보니까 그다음부터 마비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히틀러 군인들이 막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이해가 돼요. 처음 죽이기 힘들지 2번째, 3번째부터는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비돼가지고요. 매일과 같이 죽는 시체를 보고 매일과 같이 파묻고 아마 제가 파묻은 시체만 해도 한 200구는 넘을 겁니다, 아마. 그 시체들이.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말라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고통 중에서 제일 비참한 고통이 뭡니까? 못 먹어서 죽는 거 제일 비참합니다, 이게. 먹지 못해서 굶어서 말라 죽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게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요, 히틀러가 편하게 죽였습니다. 독가스로 탁 먹이면. 편하게 죽는 거는. 김정일이는 깨끗 말려서 그냥 한 줌의 옥수수에 소금을 주고 14시간 이상씩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아예 사람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강호순이나 이런 그 파렴치범들, 그 분여자들을 막 뭐 몇 명씩 막 죽이고 성폭행하고
이런 잔악한 범죄자들까지도 우리가 용서하자.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게 더 높은 인권 수준이라고 이제 믿고 싶지만 아직 용납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TV까지 나와서 막 말을 하고 뭐 웃고.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방종도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데는. 아니 파출소 가가지고 막 술 먹고 깽판 부리고 막 경찰 때리고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유가 잘 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데 북한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북한 같으면요 사형수로 판명이 나는 순간부터 밥이 없습니다. 밥이 없고 그 순간부터 그 팔다리 관절을 이제 AK 소총으로 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다 꽂아버린 다음에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짓이겨 버립니다 완전. 그리고 입에다가 솜을 틀어막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AK 소총을 준 군인들이 3명이 나와서 그 머리 3발, 가슴 3발, 다리 3발을 쏩니다. 그러면 이만한 총알이 이제 3발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뇌가 다 깨지면서 뇌수가 다 튀어나오죠 이렇게. 근데 총에 맞는 것보다 그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짓이겨진 그 사형수의 모습을 딱 보게 되면요.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막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근데 원래는 입에다가 솜을 막았는데 이제는 솜 대신 용수철. 그래서 용수철 이렇게 뭐 그 수세미 같은 용수철 갖다가 입에다 틀어막고 끌고 나갑니다.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는 용수철 대신 자갈, 그 돌을 물린다고 그래요, 돌을. 머리끄지 땡겨가지고 돌, 입을 안 벌리니까 강제로 이빨을 내리 까서 돌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걸 끌고 나오는데 그런 공격 처형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체제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반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300만이 굶어 죽었지만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의 수용소를 제가 탈출한 건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속해 있던 그 그룹이 함께 잡혀왔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리면서 가석방 상태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5년 동안 북한 사회를 이제 체험하다가 남한 방송, 북한은 라디오를 잘못 듣게 되면 또 수용소가 됩니다. 근데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요, 북한 TV 보고 북한 라디오 듣게 되면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김일성, 김정일 뭐 칭찬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우리 친구네 그 일본에 있는 친척이 북한에 방문할 때 그 라디오가 달린 이제 그 녹음기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오게 되면 북한의 보입에 가서 그 라디오 채널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잘라서 이렇게 납땜을 딱 해야 됩니다. 또 건멸 나올 때 납땜이 안 됐으면 바로 묶이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납땜을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네 그 내부가 그 전기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납땜한 거를 싹 뚫어가지고 탁 틀어놓고 매일 듣다가 건멸 나올 때 다시 납땜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제가 남한 라디오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6.25 전쟁이 남한이 일으킨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 라디오 듣고 제가 처음으로 6.25 전쟁은 북한이 쳤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요 아직도 6.25 전쟁이 남한과 미국이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뇌 선전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그 라디오 듣다 보니까 노래가 참 좋지 않습니까? 뭐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든지 뭐 예시인의 노래 다 아십니까 그런 노래도? 모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좋은 노래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그 여덕수용소 같이 끌려갔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음악무용대학에서 그 기타를 전문 쳤던 친구인데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용소 끌려간 죄가 뭐냐면 남한 노래를 자기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편곡을 했어요 이렇게 기타로. 그래서 뭐 어제도 비가 내렸네 한 노래 아십니까? 네?
이 노래를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여자들이 하도 앉아가지고 너무 걔가 멋있어가지고 오빠 하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그걸 그 50곡인가 100곡인가 편곡을 해가지고 그걸 전문하다가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수용소 갔다 나와서도 또 하고 있어 그거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훌륭한 천재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 너무 음악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노래들이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나 연변노래라고 그러는데 라디오 들어보니까 다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한 노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한 노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근데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의 주요 대학의 엘리트들도 다 배웁니다. 남한 노래 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한 노래,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이하고 노란 샷 찍은 사나이하고 또 한국 세 곡이 있는데 그 세 곡을 부르는 자는 뭐 공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막 포그램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애들이 더 궁금해져가지고 그게 무슨 노래냐 해가지고 더 배우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래 386, 북한의 386 또래 애들은요, 남한의 386은 지금 와보니까 전부 주사파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구지향적이고 훨씬 더 남한의 386보다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한국에 가서 대학가에 가보니까요, 여기 남한 애들은 뭐 하고 있냐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전대협하고 이제 한청년 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그거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네 무슨 뭐하니? 물어보니까 위대한 사상이 있는데 응? 당신 잘 알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응? 얘네들이 한번 그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한 3개월 좀 살아봐야 이게 그 대학가에 가보니까 그 애들 정신이 없어요. 응? 전부 다 반미, 응? 뭐 미국 나가라, 뭐 어쩌라 하면서, 응? 뭐 구호는 전부 다 북한하고 비슷해요, 이게. 응? 그 보니까 한청년 그 이 지휘부는 전부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7, 80년대 들어서면서 남한의 이 학생운동이,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이 아니고, 북한과 연계된, 응? 그런 운동이 변질됐습니다. 아니, 남한에서 태어난 애들이 왜 미국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미국을 싫어합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미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미군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싫어할 수 있죠. 전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싫어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만약 우리가 북한이 미군과 동맹국이었고 남한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신세가 바뀌지 않겠냐 이게.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고 삼성전자와 같은 이 회사는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업들이 생겨나게 한 그 자유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전사한 미군이 38,000명입니다. 죽은 청년들이. 수십만이 불구를 입었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치유불능에. 여러분들이 군대 나가서 한 1,000명이 죽었다.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그 수만 명의 미군이 와가지고 떼죽음 당하면서 지킨 대한민국인데 그 미국 나가라고 이렇게 호둥소리 앉아 애들이 하고 있는데 참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북한이 뭐 대한민국이 뭐 힘이 있어서 멋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안 치는 것은 미군이 있으니까 안 치는 거지. 미군 빠져보십시오. 이게 그냥 들어오죠. 우리가 이 김정일 정권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지금 너무 무관심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얻기 힘들어도요, 잃기는 쉽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 기적, 위대한 기적,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같은 동족이면서도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죽든 살든 말든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김정일이 노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저 김정일 집단한테 못 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그 베트남이 망했습니다. 미군하고 국군이 들어가서 베트콩 그 공산당 군대를 거의 90%를 괴멸시켰어요. 그냥 아예. 그리고 10%만 남아가지고 겨우 버텨졌는데 남부 그 월남에서요. 소위 이 좌익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들어 일어나가지고 왜 동족끼리 죽이냐. 그래가지고 막 데모해가지고 정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공산당하고 막 교조하자 그러면서 막 하다가 미군 쭉 빠지니까 바로 내려왔어요. 그 10%밖에 안 남은 공산당들이 딱 뭉쳐가지고 쳤습니다. 그러면 그 그 월남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이거는 타락한 민주주의의 국치를 보였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타락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결집된 독재국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의 그 공산군대, 장개석 군대한테 다 쫓겨가지고요. 괴멸 직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2만인가 3만인가 그 말레 대장정을 하면서 끌고 갔죠. 그 살아남은 그 수만의 정예 소수 병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산주의를 무장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초기화로 바칠 수 있는 군대가 됐어요. 그 3만의 군대가 장개석 100만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럼 장개석 군대가 왜 졌습니까? 전부 다 돈 뒤로 땡겨가지고 팔아먹고 돈 불리고 군대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타락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을까? 이 교회의 사명이 뭘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그런 잘못 다 살고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욕구를 채워주려고 세웠냐 이 교회를 그런 것 같습니까? 원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평양입니다. 들어갔고 평양과 그 선천구 일대에는요 2집 건너 한 집씩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냥.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북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요, 항상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북한 사람들 이렇게, 내버려두고 계실까, 이런 그 의문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남한에만 오고 왜 북에는 안 가냐. 정성상 감독이 여독스토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아니 북한 사람들은 뭐 하루 강냉이 옥수수알 3개도 한 줌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악의 세력,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등장할 때 어떤 재앙이 오냐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악의 집단을 막을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힘은요 북한을 복음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그렇게 주었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북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느 대형 교회, 큰 교회 가보게 되면요. 쫙뭐 지도 같은 데 보게 되면 무슨 저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그 중동까지 대한민국 선교단체가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 나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2,300만의 우리 형제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자기 형제도 못 구하면서 무슨 아프가니스탄 구합니까? 그래서 이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 형제부터 구하고 다른 사람 구하는 것이지. 내 형제를 다 배면하고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게 대한민국 와가지고요. 가만 보니까 이 남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탈북자라 그러고, 그리고 마치 무슨 이방인처럼 보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남쪽이기 때문에 내 고향이 온 겁니다,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보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어느 사이에 우리는 참 잘 살게 되고, 우리는 참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이등국민 취급하고. 과연 그렇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지금은 저 체제 하에서 죽어 있지만 황장엽 선생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버려도 못 버릴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남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최악의 고난을 경험했다. 그게 바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 남한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전합니다. 최악의 독재를 겪으면서 알지요, 사람들이. 근데 남한의 젊은 사람들은요, 좀 행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긴 얘기 못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김정일 정권이 지금 거의 말기에 와 있습니다. 말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35년째 되는 해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는 조선은 희망이 없다. 다 투합을 했습니다. 1년 앞두고 투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절망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클 때가 바로 희망이 올 때죠. 지금 북한을 보게 되면요. 그 절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전에 화폐개혁이라는 걸 했는데요. 아시죠? 화폐개혁 거. 지난 10년 동안 97년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고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에 막대한 현금과 식량을 이제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식량과 현금이 군대 먹으라고 주진 않았죠. 그렇죠. 정부든 국민이든. 그런데 그 식량과 지원이 북한 인민들에게 한 푼도 안 씌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북한 체제 자체가 지금 북한은 무슨 정치입니까? 네? 선군 정치. 선군. 그러니까 군대를 모든 것을 우선한다. 그럼 북한이 왜 선군 정치를 하게 됐냐? 95년도에 김정일이 처음으로 선군 정치를 발표하면서 총대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군대가 총대 잡고 하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이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노동계급에 의한 무산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핵심 세력은 노동자, 농민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는 혁명의 주체는 군대다 이렇게 만들었죠. 군대. 히틀러도 자기가 군대의 집단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거죠. 완전히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말에 좋죠.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 이론을 만들면서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사회주의 시효혁명에 승리하면서 그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수령론으로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민 대중이 있어야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어야 수령이 있다. 그러니까 수령은 공산당의 지지를 받고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령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개인이 독재자가 아니고 노동당에, 그러니까 공산당 안에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이 후보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수령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게 소위 공산주의식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공산주의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국가들은 극단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주의. 근데 여기 벗어난 국가들은 어떤 국가입니까? 스탈린, 마오쩌둥, 마오. 이 사람들은 독재자의 권위가 이 균형을 깨고 절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오 같은 경우에는 문화 대혁명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죠. 그 이후에 그 등소평 시스템, 이 등소평의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론에 부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 혼자서 독단화되는 게 아니고 정치국 위원들이 합의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목적이 같습니다. 인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근데 사회주의 이론 가지고 안 되니까 등소평이가 한마디 있어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잡는 게 고양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오늘의 저희 중국식 사회주의를 한 것이죠. 지금 김정일 정권은요, 전통적인 공산주의의 이론을 완전히 거꾸로 집어가지고 수령이 있어야 당이 있고 당이 있어야 인민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반, 인간에게 주는 말씀 반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북한식 10계명인데요. 하나부터 10까지 김일성, 김정일 충성하랍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하고 똑같은 김일성, 김정일 교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교시록이. 이 교시록에 비추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보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찬송곡 책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거는 사이비 봉건 교주 국가입니다. 저거는. 그리고 김정일은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꾼. 거기에다가 그 사이코패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요. 강호순이랑 비슷합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민이 행복해지는 게 그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자들이 이제 치마 입고 이제 그 자전거를 타는데 그거 지나가다 보고 나서 치마 입고 자전거 타는 여자들은 다 그냥 잡아가겠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빨간 바지가 유행되어가지고 여자들이 빨간 바지 입고 다니는데 빨간 바지가 뭐 무슨 남자들 뭐 흥분시킨다 그래가지고 못 입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빨간 바지 다 벗겨버리고. 그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강호순이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한 몇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이코패스 지도자의 김정일이군요. 2,300만을 죽일 수 있는 자기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정권 체제 하에서 북한 인민들이 죽고 사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죽이는 거죠. 심지어는 그 황장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김일성 권력에서 김정일 권력으로 내려오면서 이 김정일이가 이제 자기 측근들과 함께 그 소위 그 이제 기쁨적 파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맨날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이상한 파티를 하고 있죠. 맨날.
그래서 아버지 김일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혁명의 지도계급 인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생활을 할 수 있냐. 근데 그 편지가 올라가다가 김정일이 먼저 그 편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 부인을 불러다가 남편하고 무릎 꿇게 앉혀놓고 남편에게 총을 쥐어주고 쏘라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총을 쐈습니다. 자기 부인을. 갈겨 죽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넌 충신이다. 이게 무슨 국감인가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그 김정일에게 2300만의 우리 동족들의 그 고통을 맡길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한반도의 눈길은 북한에 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그 김정일 정권한테 우리 동포들을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북한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세금 많이 내가지고 도와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권한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권한은 북한 인민들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 다수의 북한 인민들이 그 김정일 정권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루빨리 망했으면 하는 게 그 사람들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인민들의 소망을 우리가 들어주는 게 형제된 도리이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죠. 역대 어느 국가에서요 독재 권력이 붕괴되어가지고 불행한 적이 있습니까? 독재 권력이 붕괴되어가지고 불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독재 권력이 붕괴되면 항상 새로운 세상이 나왔고 희망이 있은 것이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이 붕괴되면 혼란스럽고 뭐저쩌고 저기 동구권 같은 경우에는요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국가들은 붕괴되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불 이상 됐는데 이 붕괴되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혼란이 오죠. 근데 북한은 붕괴될 게 없어요. 지금 붕괴될 게. 생활 수준이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붕괴되면 그냥 올라오게 돼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붕괴되면 혼란이 올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금 낸다. 이건 독일식 통일을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 대사님 만나가지고 얘기 쭉 해보니까 독일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독일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 지금 동독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주변 국가 체코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고 역동적이고 사람들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동독은요 가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통일 초기에는 서독이 막대한 재정을 동독에 풀었습니다. 6분의 1밖에 안 되는 동서독 마르코를 1대1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 모든 재정 부담을 서독이 줬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 사람들을 만세 불렀습니다. 주변에 같이 망한 국가들은 다 부러워했죠. 그런데 지금 동독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인간이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냥 도와주게 되면 그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나고자 열심히 할 때 돕는 게 그게 돕는 것이지 나는 맨날 술 먹고 놀고 있는데 그냥 돈 준다. 그러면 할 게 뭐 있습니까? 동독인들이 스스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퍼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서독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전부 다 동독에 안 들어가고 다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주변 국가로. 그러니까 동독은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요. 철저하게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 특구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게 되는 거.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이 60년대 때 보니까 뭐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그 허벌판에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북한 하나 개발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세금 왜 냅니까? 그거. 뭐 북한 사람들이 뭐 팔다리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유만 주게 되면요, 우리가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건 다 쟤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이 정말 끈질긴 우리 조선민족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고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도 사람들이 버텨냈습니다. 그런 위대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세금 내서 그 사람들 왜 살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통일의 위협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에서. 지금 북한이 믿는 대상이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오보이를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저 나쁜 놈들. 그러니까 온 동네에 지금 무당들 뭐 점쟁이들 해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어요. 참고를 지금. 심지어 김정일이도 어디 길 갈 때는 무당한테 물어보고 갑니다. 내가 갈 때 어디 죽겠냐 살겠냐. 지금 북한 선교를 할 때 최초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국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라디오를 제가 2,000대를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대형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해도 목사님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라디오 보내서 뭐하냐. 나는 라디오를 들어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라디오 한 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국동방송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걸 잘 나오게 해가지고 라디오 뿌리게 되면 우리가 힘들게 성경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가 사형감이며 사형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북한 그 젊은 친구들이 성경을 쥐고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중간에서 다 버립니다. 이렇게. 그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그래서 라디오를 북한에 대량으로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듣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제 우리 국동방송에서 1,000대를 또 기준받아가지고요. 1,000대를 뿌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런 북한 선교 있지 않습니까? 한 10만 대, 한 10만 대만 북한이 뿌리면 북한이 변화가 옵니다. 과거에 동유럽이 바뀔 때, 서방 세계에서 그 라디오 유로 2000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공산권을 라디오로 이제 붕괴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컸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 폐쇄된, 봉쇄된 이걸 뚫고 외부의 정보들이 북한에 유입될 때 비로소 북한이 큰 변화가 옵니다. 지금 미군이 전쟁이 나도 개입될 수가 없다, 힘들다. 그러니까 지상군은 대한민국이 맡아라.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군은 그냥 비행기 타고 앉아가지고 그냥 쏘기만 하겠다. 자기네 희생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희생해봤자 무슨 대한민국 사람도 고마하지도 않고 미국 나가라 그러고 나라에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9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의 적입니다. 이제는. 그 김정일을 싫어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김정일 전쟁 일으키는 순간 내부에서 봉기 일어나가지고 내부에서 무너뜨리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그걸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걸? 그 김대중 정부 때 정상회담 하자고 할 때 북한이 돈이 정말 급했지만 돈보다 먼저 제일 먼저 여기 뭔지 아십니까?
삐라 보내지 말아라, 삐라. 삐라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그거? 제가 여덕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 국군에서 보내는 풍선이 그 함경남도까지 날라왔어요. 그거 팍 퍼집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에서. 90년대 후반에는요, 군대도 못 먹어가지고 막 굶고 있는데, 우리 국군에서 삐라를 보내면서 뭘 보냈냐면, 라면 보내고, 칫솔 보내고, 치약 막 뿌렸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군대들이 무늬만 이민군이지, 나만 칫솔 쓰고, 나만 비누 쓰고, 나만 라면 먹고 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공산군이 아닙니다. 이거 국군이죠. 똑같이 같이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죽 바빴으면 이게 그렇게 하겠어요. 삐라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97년부터 딱 중단됐습니다. 삐라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2003년도에 뭐 했지 않습니까? 휴전선에 배치한 모든 대형 전광판을 다 없애라. 휴전선에 배치된 인민군대는요, 소위 김정은이가 믿는 최정예 군대입니다. 김정은이 명령 한마디에 폭탄 메고 그냥 날아가 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밤마다 경기소로 나와가지고 그 전광판을 딱 보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이렇게.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나오니까 그냥 나만이 미쳐가지고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전광판 하나가 인민군 한 개 부대를 완전히 그냥 와해시킵니다, 이렇게 그냥. 밤마다 가서. 바뀌면 또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그걸 없애라고 막 그래요. 또 없앴어요. 인민군대가 섭섭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도요, 선자병법에 36개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병법의 일입니다. 싸우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가급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북한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우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적이 북한입니까? 우리 그거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적은 김정은 집단입니다. 그게. 몇 놈 안 되는 거고. 북한 인민들은 우리 편입니다. 이제는. 자꾸 북한을 그 심리적으로 타격을 줘가지고 북한 인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연대감을 세워줘야 그게 우리가 한반도에도 김정은 집단 몰아내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오는 것이죠.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도 라디오 뿌리지만 또 삐라도 보냅니다. 그 삐라 몇 장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대가 와가지고요, 무려 15차례 이상씩 대한민국에 와서 행패 부렸습니다. 말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삐라 보내는 탈북자 새끼들 남한 정권이 처리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 처리라는 게 뭡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라디오 보내고 삐라 보내고 계속 뿌리게 되면요, 그걸로 북한이 망합니다. 그건 뭐 견딜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하게 북한 인민들의 편에 서서 그 인민들의 인권을 챙기면 됩니다. 중국이 개입하든 미국이 개입하든 북한 인민들이 우리 편이 되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 핵 문제 가지고 얘기하냐? 김정일이가 핵을 없앨 사람입니까? 절대 안 없앱니다, 그 사람은. 남은 게 핵밖에 없는 거죠. 남은 게. 그거 떨어지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군대도 다 지금 보게 되면, 붙어보게 되면 남한하고 안 됩니다, 이제는. 재래식 전력에서 이제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미사일하고 핵을 만들었는데 그 미사일이라는 것도 미군의 그 미사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핵이 하나 있는데 핵이라는 것은 한 방 맞게 되면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김정일이는 북한 인민들이 따르지 않아요.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 왜 따라가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인 핵을 없애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없애지 않습니다. 그 핵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고 계속 대화 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북한은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핵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핵 못 가지냐? 그런데 인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문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북한을 변화시켜가지고 북한이 붕괴되면 핵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가지고요. 제가 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에 좀 더 많은 그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저도 지금 이제 우리 후배들 보게 되면 참 미흡한 점이 많아요. 북한 사회가 워낙 신용이 없는 사회다 보니까 신용도도 떨어지는 측면들이 많고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만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피해의 그 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를 만나서 하다 보게 되면 뭐 실망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또 따뜻하게 좀 품어서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남북한이 함께 만나서 살아야 될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북한 선교와 또 북한의 민주화, 이런 북한의 변화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